특별 강연 해주실 김누리 교수님을 힘차고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예,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누리입니다. 예. 토요일 오후에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쉬들 못해요, 지금. 예. 그래도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또 더 하네요. 예, 좀 잡아 놓았으면 조금 그래도 쉴 텐데. 예. 아무튼, 여러분, 지금 아주 많은 분이 모인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충만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니까 지금 서대문 은평 직접 행동 앞으로 잘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예. 여기 보니까 옛날에 용산도 직접 행동이었나요? 아니요, 용산 시민연대. 시민연대. 예. 그때 뵀던 분들도 여기 와 계셔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가 되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가요? 네.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모를 해두신다든가 해서 꼭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선생님이 너무 높으시니까. 내려가서 할까요? 그래. 좋은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하면 되죠.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할게요. 예. 상관없죠? 그쪽에?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지금 한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또 지금 한국인인 나는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얘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2025 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제가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달 칼럼에 이 이야기를 처음 썼고요. 저는 올해가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원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120년 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1905년이죠.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해도 을사년이죠. 120년 전이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을사조약 혹은 을사늑약 이런 게 있었죠? 예, 사실상 국권을 우리가 상실하는 이러한 일이 120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1945년, 4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됐죠? 광복을 맞았습니다. 예, 그게 1945년이고요. 1945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80주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권을 빼앗긴 지 120년, 국권을 회복한 지
80년 된 해예요. 그런데 올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 1945년 이후에 우리는 또 바로 분단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광복 80년은 동시에 분단 80년이었고요. 냉전 80년이었죠. 말하자면 80년간 우리가 냉전 체제를 겪었습니다. 이 냉전 체제가 사실은 한국인의 삶 전체를 규정했어요. 지금 한국인은 사실은 국제적인 표준에서 보면 대단히 기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대단히 기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냉전 체제 때문이에요. 올해 아마도 냉전 체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80년 만에 올해 냉전 체제가 끝나고요. 이제 올해가 새로운 체제, 더 이상 냉전 체제에 예속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올해 10월에 아마도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반도에 처음으로 80년 만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후년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이 지긋지긋한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책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책 제목이에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책이 지난달에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로 생각되는데요. 지난주에 유시민 씨가 하는 알릴레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책 소개하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서 소개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한 7, 80만 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걸 읽어보셔도 됩니다. 한 1시간짜리 이 책을 자세히 유시민 씨랑 토론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보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책을 잡으면 그냥 바로 다 읽을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바로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말하자면 내란 사태를 만든 그런 누구예요? 윤석열의 이런 행위라든가 윤석열 밑에서 지금 여전히 일종의 한국 사회의 수구 파시스트들이죠. 그들이 지금 아직도 저런 방난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력은 우리가 무슨 청산 안 해도 됩니다. 시대가 그냥 청산할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그 시대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 냉전의 기생에서 살아왔던 그 정치 그룹은 아마 올해부로 서서히 끝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말하자면 죽음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세력은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추악하기 이를 바가 없죠. 그것은 바로 이제
죽음의 장례미사를 치르고 있다. 냉전에 기생해온 세력이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들은 이제 사라질 세력이고요. 한반도에 완전히 새로운 세력,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특히 이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죠? 왜 올해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죠? 예, 황당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이 책을 쓴 친구가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김동기 변호사라고 아주 최고의 미국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연구해 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해 왔어요. 그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 근거들은.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그 김동기 변호사와 저랑 가장 염려했던 게 뭐겠어요? 바로 윤석열이었어요. 지금 큰 변화가 올 텐데 이 윤석열이 계속 방해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사실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에요?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자폭을 한 거예요. 와, 이건 뭐예요? 야, 이제 우리 민족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정말 열리는구나.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알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이 걸림돌이 스스로 빠져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순탄하게 저는 이 과정이 열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좀 의문스럽죠?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작년 12월 29일, 그러니까 한 4, 5개월 된 거죠? 작년 연말에 예, 아주 중요한 칼럼이 실립니다. 예, 그 칼럼의 제목이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그냥 그렇게만 해서 거긴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 2. 파트 2죠? 1장은 끝났죠? 이제 2장이에요, 2장. 지금 시작되는 건. 예.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shake up이라는 게 막 뒤흔든다는 거죠. 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2라운드가 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여러분, 뉴욕 타임즈는 미국에서 어떤 신문인가요? 예, 가장 중요한 신문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인 검토가 끝난 이야기들이 대체로 나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것이다. 쉐이크업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결국 국교 수립을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greatest benefit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현저하게 절감해 줄 것이고 거기서 남은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의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겠어요? 중국 견제예요. 중국 견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게 최대의 전략적 목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빨리 만드는 게 미국 입장에선 최고의 이득이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뭐가 이득이 되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난 80년간 우리를 옥죄해왔던 이 냉전 체제가 마침내 올해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김동기 변호사는 10월에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10월에 에이펙이 열립니다. 경주에서. 예, 그래서 평양에서 바로 경주로 날아올 것 같다. 경주에 오면 누가 와 있어요? 예, 시진핑이랑 이시다 시게루 다 와 있죠. 중국, 일본 다 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이재명이 서 있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은 운도 좋아요. 완전히 갑자기 국제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에이펙을 초청을 해놨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어요. 이재명 뭐 완전히 일거에 그냥 한 큐에 국제적인 그러한 스타가 될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트럼프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더 이 아마 세계적인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네, 이 동북아정세 전체가 아마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걸 우리가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누군가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장사꾼.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김정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중국이나 김정은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진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과연 정상인가? 예?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한국에 번역도 돼 있어요. 한국에. 예. 트럼프가 제일 먼저 붙은 게 누구랑 붙었어요? 예. 요 이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를 했죠? 힐러리랑 했죠? 힐러리 클린턴. 여러분 기억나시죠? 1기 때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면서 대통령이 됐죠?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선거 직전에 책이 나왔어요. 예.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예.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예? 그런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한국에서도 번역됐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냥. 예.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제목 그대로예요. 예. 이걸 누가 썼을까요? 맨디 리가 썼어요. 맨디 리. 어때요? 보니까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썼어요. 예일대. 예. 저는 이 벤딜리가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왜 벤딜리가 이런 걸 썼을까요? 힐러리랑 선거 과정에 이 책을 왜 서둘러 출판했을까요? 예. 트럼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보이려고 썼겠죠? 왜? 그 배후에는 벤딜리가 그걸 밝히지는 않았지만 왜 벤딜리가 그러한 것을 썼을까요? 예. 지금 한반도 우리들의 목숨은 누가 쥐고 있나요?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어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7,500만 모든 생명의 생명줄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벤딜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예? 자기가 벌써 정신의학자니까 보면 알죠. 저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선거 중에 이러한 책을 낸다는 건 대단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꾀를 썼어요. 예, 혼자 낸 건 아니고요. 하버드대,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같이 썼어요. 그럼 좀 부담이 덜하죠? 권위도 조금 더 생기고, 예, 대표 집필을 밴딜 리가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에 그러한 굉장히 위기 상황을 염려해서 절대로 이런 정신병자가 대통령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쓴 거겠죠? 예. 그게 지금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자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너무나 정보가 많은 세상이고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를 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다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2017년에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전쟁 속에서 전면적으로 파괴될 위험이 있어서요. 저는 그 위험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2017년 9월에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거의. 여러분, 트럼프가 실제로 마지막 전쟁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직전까지.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의 화마 속에 완전히 몰락할 순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걸 몰라요, 국민들이. 지금도. 저는 그것을 독일에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제가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데 연구교수로 나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9월 내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KBS1 공영 일방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사 요 영화 보셨죠? 거기 독일 기자 나오죠. 힌츠페터라고. 그 친구가 소속된 그 방송사가 바로 공영 일방송. 우리로 하면 KBS1이에요. 아이르데라고 하는데 독일에선 거기 기자예요. 그 방송은 유럽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방송이에요. 탑뉴스가 그거예요. 한반도 전쟁 임박이에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한반도 전쟁 임박. 그게 탑뉴스로 그것도 아이르데 제일 신뢰도가 높은 공영방송에서 그게 나오니까 저도 너무 놀랐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긴급 편성 특별대담.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토론해요. 깜짝 놀라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일단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보자.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이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류현진이 그때 LA 다저스에 있었죠, 아마. 미국에 있었죠. 류현진이 언제 등판하는가? 이게 한국인들의 관심이에요. 예?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예? 소유진. 그래서 난 소유진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탤런트더라고요. 예. 물론 탤런트가 셋째 가진 건 뭐 주목할 만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 전쟁이 터진다는데 이게 너무나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유럽, 독일의 언론이 호들갑을 떤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를 아예 모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서방 언론이 호들갑 떤 건가요? 한국인들이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그냥 삽시에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을까요? 후자입니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당시의 관련자들이 전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전부.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이걸 모르는 건 한국인밖에 없어요. 한국인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라는 게 정말 무책임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나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죠.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누군가는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저는 화가 나요,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미국에서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이겠죠? 예, 제일 첫 번째 관련자는 국방장관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임스 매티스 한번 찾아보세요. 제임스 매티스가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예, 제임스 매티스는 당시에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바로 그날 자기는 펜타곤이 미국의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하죠. 육각형이라고. 펜타곤에 있지 않았다. 나는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국립대성당.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대.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수백만 명이 죽을 게 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소름 돋는 얘기예요. 소름 돋는 얘기.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그렇겠죠?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을 겸직해요.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도 여러분들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얼굴을 많이 보여서. 흑인이에요. 흑인. 예. 이 빈센트 브룩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다. 마지막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 직전에 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와 트럼프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공격해야 된다는 거고 제임스 매티스는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끔찍한 전쟁이 된다. 그걸 막았다가 실패한 거죠. 제임스 매티스가. 그래서 자기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네? 더 이상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걸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될 뻔했어요. 누가 그걸 경고를 했나요? 바로 밴딜리죠. 밴딜리. 네? 저는 밴딜리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네. 트럼프라고 하는 저 위험한 인물. 네? 저러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반도에 사는 우리죠. 전시 군사작전권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경고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도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2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름 치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북핵 위기와 류현진 등판 일정,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 썼고요. 예, 2번째 칼럼 그 이후에 쓴 거는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치고 북한 핵 치면 나와요. 더 위험한 게 뭐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전쟁 불감증이에요. 한국인들은 80년 동안 이런 위기 상황에 계속 처하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둔감해졌어요.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막연한 확신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는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정년을 하면 내가 남은 여생은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피난 갈 것도 없어. 그냥 집에 계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우크라이나는 온 천지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긴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집에 계시면 뭐 피난이라는 게 이제 옛날 개념이에요. 그냥 수백만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너무나 끔찍한, 그게 지금 현대전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전쟁만은 안 된다. 내가 평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여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자가 한반도에 이런 축복을 가져온다? 평화를 가져온다? 어때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역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칼럼에다 그 얘기를 썼어요. 트럼프의 탈이념 거래주의가, 트럼프는 이념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돈만 되면 다 합니다. 보통 거래주의라고 하죠. 탈이념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이 전환시대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래서요. 정말 역설이죠. 우리는 완전히 이념적 비극에 찌든 나라죠. 그런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게 올해 한반도에 닥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평화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는 80년간 냉전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80년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끝나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냉전 질서예요. 여러분, 이 냉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미소 냉전이죠. 이 미소 냉전이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는 거 알고 있죠? 이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80년간의 냉전 체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죠. 단연코 우리나라죠. 우리처럼 이렇게 큰 고통, 냉전 체제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한국전쟁.
사실은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에요. 미소 전쟁의 대리전이었어요. 대리전. 예. 소련의 대리인인 김일성과 미국의 대리자인 이승만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걸 한국 전쟁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좁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냉전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충돌 상황에서 하필이면 한국에서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엔 어디선가 터질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디서 터질 것인가? 이것만 차이가 있었지 어디선가 반드시 터진다. 이건 다 예상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6.25 하면 뭘 떠올려요? 예, 우리 한국 전쟁을 떠올리죠? 독일인들도 6.25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6.25 하면 1950년 6월 25일 떠올리죠? 독일인들은 그 정확하게 2년 전 1948년 6월 25일을 떠올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독일에서는 1948년 6월 25일 날 베를린 봉쇄를 해요. 베를린 봉쇄. 소련 점령 지역에서 베를린을 봉쇄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었는데 서베를린을 봉쇄해버리니까 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육로, 수로를 엘베강이 그리로 내려가는데 이 수로를 다 봉쇄해버렸어요. 서베를린 완전히 고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를린 봉쇄가 바로 3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예, 11개월 동안 베를린을 봉쇄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예, 베를린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했겠어요? 육로와 수로가 다 봉쇄돼 버리니까 남은 건 뭐예요? 하늘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11개월 동안 25만 7천 대의 비행기가 납니다. 25만 7천 대. 네? 11개월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까지 다 날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 이걸 루프트브리케라고 하는데요. 루프트브리케, 하늘길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50명 이상의 미군 조종사가 죽습니다. 사고로. 그 당시에 그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끝까지 버틴 거죠. 이때 대부분의 세계 언론은 곧 3차 세계대전이 베를린에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당시 소련이 미사일 한 방만 쐈으면 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때 베를린에서 전쟁이 터졌으면 한반도 전쟁은 안 터집니다. 네, 어디선가 지금 터지는데 그때 베를린에서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6월 25일 날 한반도에서 터진 거죠. 저는 역사의 신이 있다면 역사의 신은 정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사실은 독일에서 터졌으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납득이 가죠. 그 직전에 독일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일들. 그렇죠?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반도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요. 그 한국전쟁이라는 게 그 전쟁 희생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 이것이 지금까지도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죠. 상처. 이게 지금도 남아서 한국인들을 서로 적대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돼 있고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냉전을 먹고 사는 냉전에 기생하는 아주 수구 파시스트 정당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 전쟁의 여파죠. 여파. 우리에게 남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냉전 체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우리가 다 이해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냉전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오랫동안 냉전 체제가 지속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그것 또한 한국이죠. 아직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저는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말하자면 역사의 유령과 싸우고 있어요. 유령. 무슨 있는 것과 싸워야죠. 이런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냉전이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 한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윤석열이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79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내 친구의 친구예요. 윤석열이랑 친한 법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걔가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부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검사들이 공부 안 한다는 건 유명하죠. 걔들은 술 먹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이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게 없는 아이예요.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최후 진술할 때 한번 보세요. 공산 전체주의,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간첩, 반공. 와,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언제적 얘기. 아니,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이 친구한테는 시대가 안 흘렀어요, 전혀. 네?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네? 무지해도 이건 너무 심각한 수준인 거죠. 여러분, 지금 공산전체주의 하는 나라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 어디 있나요? 누가 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윤석열이 옆에 있는 애들은 그것도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지. 여러분,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낡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1990년에 동유럽이 대체로 무너지고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결국 해체되죠. 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가 됐죠.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거 우리가 알죠? 예. 그것으로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사라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다. 35년 전에 그 세계는 끝났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네? 이것은 하나의 유령이죠. 이미 역사에서 35년 전에 사라진 게 여기선 지금도 그 유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집권하고, 지금 얼마 전에 집권까지 했죠? 이런 정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 유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독일 유럽 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센터가 사실은 좀 대단한 센터예요.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된 직후에 91년부터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가 잘 도와줘서 가능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의 독일과 유럽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들을 자기들이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1호가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아시아에선 1호가 도쿄 대학이었어요. 2호가 베이징 대학이고요. 3호가 어딜 것 같아요? 한국인데. 흐름으로 봐선 서울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변이 생긴 거예요. 이변이. 중앙대가 돼서요. 사실 좀 이변이죠. 왜 중앙대가 됐을까요?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전부 공모예요, 공모. 7개 대학이 했는데 아무튼 한국에선 중앙대가 돼서 조금 이변이었던 거죠.
유럽도 당연히 있고요. 영국은 캠브리지 대학이고요.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아무튼 이렇게 해서 16개국의 22개 연구소가 지금 독일 정부가 지원을 해요. 네. 아시아에선 3개밖에 없어요. 도쿄, 베이징, 서울, 맞아, 중앙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센터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그래, 그 맥락에서 제가 베이징 대학을 여러 번 갔어요. 올해 9월에 또 베이징 대학 차례예요. 그래서 2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중국 애들은 자기 체제를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공식적으로 중국이 자기 체제를 부르는 그러한 정의를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시스템을 뭐라고 정의를 해요? 응? 중화인민공화국. 그거는 이제 국호고, 공식 국호고, 자기 체제를 뭐라고 불러요?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불러요. 예, 그거 뭐 늘 자기 체제를 부를 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불러요. 예. 지금 뭐 하여간 그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인용할 때 항상 그렇게 불러요.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어때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예. 사회주의 앞에 왜 중국 특색이 붙을까요? 예. 사회주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주의 아니야. 요걸 둘러서 얘기한 거죠. 아,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하면서, 예? 그 당시에 한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예, 한국식 민주주의. 박정희가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건 민주주의 아니야. 박정희가 실토한 거예요. 한국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중국도 지금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지난번에 베이징 대학에서 할 때 그래서요. 얘들이 나와서 입만 열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프로파간다니까. 그런데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놓고 반복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 모인 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너희들이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냐. 중국 특색 자본주의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베이징 대교수들이 다 웃어요. 다. 걔들도 다 아는 거죠. 네? 이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 중국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자본주의는 없어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뿌띠는 사실은 저와 1989년에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저는 서독에 있었고요. 뿌띠는 동독에 있었어요. 그땐 통일되기 전이죠. 89년이니까 저는 서독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뿌띠는 염탐하고 있었어요. 네, KGB 동독 담당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뿌띠는 지금 동유럽이 붕괴되는 걸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예, 그게 지금 오늘날 뿌띠의 세계관의 한 축을 이룬다고 저는 상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죠? 러시아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그 광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가 러시아죠? 예, 그 광활한 국토에 있는 그 수많은 자원들, 누구 건가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당시에? 국가 소유, 인민 소유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이걸 누가 먹었나요? 이걸 누가 먹었어요? 예, 바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KGB. 얘들이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 사업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얘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얘들을 올리가르키라고 불렀어요. 올리가르키. 당시 KGB 요원들이 새로운 자본가로 등극을 한 거죠. 그 올리가르키 그룹의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푸틴이에요. 지금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당시에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마피아 자본주의. 마피아 자본주의. 예? 완전히 마피아적인 방식으로 자본가들이 새롭게 신흥 자본가들이 나와서 완전 독점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 김정은이가 공산주의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뭐예요? 예,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에요. 예? 어떻게 빨리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느냐. 이게 지금 유일한 관심이에요. 예. 지금 대체로 김정은의 방식은 중국 모델을 따라간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되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은 유지한다. 정치 권력은 내놓지 않고 경제만 자본주의 방식으로 개방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미 91년 이후에 다 끝난 거예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머릿속에만 있어요. 윤석열이 머릿속에 있고 지금 광화문에 성조기 흔드는 이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냉전 체제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예요. 상처.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냉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는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인들 머릿속엔 아직도 남아있어요, 냉전이. 예, 그래서 이건 올해로 완전히 끝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기형화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냉전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잘 몰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은 전부 냉전이 남긴 상처예요. 모든 부정적인 현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서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전 세계가 경탄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전 세계가. 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한 게 한국이에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전 세계 22개 연구소가 있다 그랬죠?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그래서 저는 다른 대학 선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좀 특별한 기회죠. 매년 전 세계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높이 평가해요. 정말로. 예. 와,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나? 예?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느낍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어때요? 예. 요번에 윤석열이 때문에 미얀마 수준으로 한번 떨어졌죠? 그러나 오히려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어요. 평가들이. 왜 그렇겠어요? 와, 소위 요즘에는 회복, 탄력성 이런 말 많이 하죠? resilience란 말 요새 많이 쓰는데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회복력이 있는가, 민주주의가.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다. 요새는 또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재조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가 어딘 줄 아시죠? 요즘에, 예? 그렇죠. 스웨덴. 스웨덴의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Democracy, V라는 게 variety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해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순위를 매겨요. 2019년에 그걸 했습니다. 예, 176개국을 해서요. 예, 176등은 어딜까요? 그건 뭐 금방 알 수 있죠. 노스코리아. 예? 뭐 저기는 3대가 세습해버리니까 저거 뭐 민주주의와는 너무 관계가 없죠.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트럼프 그 책에 보면 모택동이 김일성과 갈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세습 문제였어요. 김정일이에게 세습을 한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때 둘 사이에 엄청 이 관계가 나빠지고 특히 김정일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세습한 나라는 북한이 지금 유일하죠. 게다가 3대 세습을 하잖아요.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이고요. 한국이 몇 위를 했을까요? 한국이 12위를 했어요. 그런데 큰 나라 중에서 1등이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11개 나라는 다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예?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인구 500만 전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들이 우리 앞에 있고요.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0, 50 클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30, 50 클럽. 예. 30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렇죠? 50은 5천만이 넘는 나라예요. 30, 50 클럽이라고 합니다. 예. 이 30, 50 클럽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7개밖에 없어요. 7개. 어딘가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중에서 3만 불이 넘는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요 5개는 쉽죠? 6번째가 어딜까요? 6번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3만 불이 넘어서 30, 50 클럽에 들어갑니다. 7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30, 50 클럽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빼고 나머지 6개 나라는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선진국, 선진강국이라고 부른 나라들이죠. 거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2019년에 우리가 30, 50 클럽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잘 아는 독일 교수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와, 너희가 30, 50 들어간 거 독일 신문에 났다. 축하한다. 이러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나머지 6개 나라와 달라. 그게 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요? 예. 뭐라 그래서요? 분단 아니에요. 독일도 사실은 분단이 있었죠. 그죠? 예. 뭐가 다를까? 나머지 6개 나라. 예? 그렇죠.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너희 나라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야. 그런 거예요. 제국주의의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제국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네? 너희 나라만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야. 이렇게 말을 해요. 도덕적 권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국주의는커녕 제국주의의 먹잇감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 제국주의에 40년 동안 먹혔어요. 다른 나라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해서 약탈한 재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40년 동안 뺏기고서도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독일 교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저는 앞으로 등장하는 정부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은 동북아 질서가 앞으로 새로이 잡힐 때 할 말이 없어요. 일본은 어디서나. 일본은 누구도 일본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니까 모든 나라가 알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노예근성에 절어 있어요.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쩔어 있어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미국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 못했다는 게 저는 부끄러워요. 독일 교수가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렇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너무나 열등감, 무력감,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80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 이제 이걸 깨야 돼요. 저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가요? 모든 지표가 세계 최악이에요. 온 세상이 경탄하는 나라인데 지금 국제적인 지표를 보면 모든 지표가 한국이란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살률이 20년째 1위인 거 다 아시죠? 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이 한 번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작년도 또 1등이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태를.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은 세계 평균의 5배가 넘어요. 5배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죠? 노인 자살의 비극성은 다른 자살과 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연사를 눈앞에 두신 분들이 얼마나 끔찍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평균 OECD 국가의 5배가 넘어요. 압도적 1위예요. 계속. 왜 노인들이 목숨을 끊나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죠? 네.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이것도. 5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최근에 40% 떨어졌죠. 네? 이전엔 계속 50%대였어요. 유럽은 대체로 노인 빈곤이 몇 프로일까요? 덴마크 3%, 네덜란드 5%, 프랑스 7%예요. 5% 내외예요. 우린 50% 내외고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노인들이 빈곤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어 온 과정을 돌아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20세기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대 국가 중에서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쭉 살펴봤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겪었나요?
뭘 겪었어요? 20세기에.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죠? 식민 시대를 겪었어요. 그리고 해방됐는데,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분단됐죠? 분단되고, 이 분단은 냉전 때문에 분단이 된 거고요. 이 냉전이 격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전쟁을 겪었죠? 내전을 겪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육군 소장들이 차례로 튀어나와가지고 총 들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32년 동안 지배한 야만적인 나라예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을 우리가 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 이걸 다 겪은 나라예요. 이걸 다 겪은 나라는 제가 쭉 주요 국가를 놓고 살펴보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 5개 중에서 한두 개 겪어요. 한두 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처럼 하나도 안 겪은 나라도 있어요. 이런 비극을. 우린 5개를 다 겪었죠? 이것을 뚫고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을 뚫고. 이런 민주주의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분들이 누군가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난을 뚫고 이 정도를 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죠. 70 넘은 분들. 이분들의 엄청난 그러한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당연히 인정해야죠. 지금 우리 노인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행복한 노년을 충분히 누릴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들 보세요. 이렇게 파렴치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 무슨 여야를 가릴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파렴치한 정부고요.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비정한 사회가 보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들의 4만 명이 폐지를 줍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무지무지하게 잘 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아이들이. 예. 작년에 나온 아이들의 자살률 보면 너무 끔찍하죠.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인생을 살기도 전에 목숨을 끊는 나라예요. 왜 목숨 끊나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교실이 아이들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모두의 적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예외 없이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오만하고 심지어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이 돼요. 지금 의사들, 판검사들이 하는 행태 한번 보세요. 그중에 정상적인 인간 본 적 있어요? 거의 정상적인 엘리트를 볼 수가 없어요.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괴물들이에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파시스트들이에요. 파시스트들.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인 거죠. 한국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은 예외 없이 미성숙하고 오만하고 파렴치한 그런 엘리트들이 됩니다. 예? 지금 의사들 한번 보세요. 이런 의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고요. 2.1 작년에 압도적 꼴찌예요. 3,058명.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해서 단 한 명도. 코로나 때도 못 늘렸어요. 한 명도. 늘리겠다고 하면 옷 벗고 광화문 나오잖아요. 예? 요번에도 결국은 3,058명 한 명도 못 늘린 거 아시죠? 그게 결정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광화문에 모여서 뭐라 그래요? 더 줄여야 된대잖아요. 더 줄여야 돼. 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괴물들을 키운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독일에 8년 살면서 독일 의사들을 봐서 그래요. 걔들도 시위하고 파업해요. 걔들이 왜 시위하고 파업할까요?
그들의 시위의 90% 이상이 환자들 복지를 위해서예요. 독일의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받는다. 의료체제 개선해라. 이러고 나와서요. 단 한 번도 수가 올려달라. 의사수 줄여달라. 이런 시위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후진 인간들을 엘리트라고 키웠나요? 한국 교실이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지금 윤석열 이하 서울 법대 나온 자들 한번 보세요.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들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육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작년에 파격적으로 아이들 자살이 늘었더라고요. 10대 자살이. 재작년에 20대 자살률을 보니까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예, 54.6%예요. 20대 아이들이 죽었다 해서 가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자살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예요.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오래 걸리니까. 예. 다 알고 있죠? 예. 사실은 작년에 나온 통계가 좀 충격적이에요. 상위 20%와 하위 20% 자산 불평등, 자산 몇 배 차이가 날까요? 작년 통계. 상위 20%와 하위 20% 몇 배 차이 날까요? 예, 142배가 차이 납니다. 믿어지세요? 2012년, 12년 전에 72배 차이가 났어요. 정확히 곱하기 2예요.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이것은 국제적인 연구 대상이에요. 국제적인. 너무너무 놀라운 사회예요. 끔찍한 사회가 됐죠. 예. 지금 한국은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거 아시죠? OECD 안에서 계속 남녀 차별 지수를 잽니다. 한국은 계속 꼴찌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예요. 예. 소위 산업재해 지수. 이것은 23년째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23년째. 중간에 3번 2등 했어요. 3번 2등한 거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4만 8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집에 못 돌아왔습니다. 4만 8천 명. 믿어지세요? 20년 사이에 4만 8천 명이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1년 평균 2,2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쯤 되면 내전 상태예요, 일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죠.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왜 너희들은 아이를 안 낳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말이죠.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한 아이가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행복한 경험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나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 지금 한국 사회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야누스의 얼굴이에요. 두 개의 얼굴. 그렇죠? 전 세계가 아주 경탄하는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고요. 경이로운 경제 성장까지 이룬 나라예요. 너무너무 잘 산 나라가 돼서요.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걸 그냥 느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어때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갖췄어요, 이제. 제도적 조건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경제적인 풍요예요. 이 정도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 5,200만 국민 모두가 개인 하나하나가 다 존엄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불가사의한 삶을 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예?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갖췄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의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냉전이에요. 냉전.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이죠. 냉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바로 이 냉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서요? 이런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민주화하면 뭐예요? 찍을 놈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민주정치를 가져오면 뭐예요? 찍을 놈이 없는데. 누굴 찍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른 정당인가요? 다른 정당 맞아요?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그래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고. 그렇죠. 지금 정치하는 행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고, 얘네들은 사실은 거의 파시스트적인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이죠? 그건 다르죠. 그러나 정강 정책을 들어가 보면 두 정당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의 대다수의 한국에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자살 아니죠? 대부분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에요. 생존의 벼랑에 몰리다가 손 놓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두 정당이 이런 걸 정책적으로 토론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네?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에서 감세 경쟁을 하잖아요. 감세 경쟁. 지금 증세를 해도 부유세 등등을 포함한 엄청난 증세를 통해서 이 불평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증세는커녕 감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깔보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육이 끔찍하다는 거. 교육 개혁을 하려는 안을 내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들은 뭐로 싸워요? 격렬하게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나 보면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다. 맨 이거 가지고 싸워요. 정책 싸움을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끔찍한 나라가 됐냐 하면 바로 정치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정치를 해서 그래요. 어떤 정치를 하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여기 있어요.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가죠? 여기 끝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어요. 여기 한 발 떨어져서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이라는 데 주목해야 돼요. 세 발 떨어져서 뭐 진보당, 정의당 이건 거의 힘이 없죠. 그리고 세 발 떨어져서 여기에 앙겔라 메르켈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앙겔라 메르켈 아세요? 독일의 총리였죠? 무려 16년을 했어요. 16년.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총리예요. 기독교 민주당. 독일의 아주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에요. 거기 총리가 16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이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그러니 어떤 정당을 찍어봐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진보는 단 한 발짝도 없었어요.
어떤 진보가 있었나요? 예? 결국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은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제가 예를 들게요. 막연하니까. 기독교 민주당의 대학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했죠? 대학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등교육? 이것은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지. 거기에 학비를 받으면 안 되지. 학비 없습니다. 자, 고등교육을 받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열심히 전념을 해요. 가난한데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안 맞지. 그러니 대학에 들어오면 아버지 돈치가 부피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 줘야지. 지금 기민당은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매달 120만 원씩 줘요. 매달. 네? 그러면 공부에만 다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수 정책이라고 얘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 정책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기민당 정책을 한국에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앙겔라 메르켈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예? 예. 빨갱이 정도가 아니에요. 극좌예요, 극좌. 한국에 오면.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입니다. 조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두 개의 정당이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정당이 8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8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사회적 진보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쪽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저 대체로 파시스트 정당이죠. 예? 군사 독재의 후예 정당. 후예들이죠? 걔들이 오히려 노동정책 같은 것은 조금 더 나은 적도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걔들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펴니다. 왜? 정당성이 없으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아주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때론 핀 적이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이러한 정책을 편 적도 많아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적 비참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예, 김종인. 요번에 이분이 왜 등장 안 하죠, 아직?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저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상황을 깨우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계몽주의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계몽주의자. 예? 이분이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전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었죠? 그 전엔 박근혜 옆에 서 있었죠? 그러다가 또 윤석열 옆에 지난번 서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선거 때만 되면. 이분이 우리에게 뭘 계몽하려고 하는 거죠? 얘네 둘 차이 없어. 나 봐. 에? 어디 가도 어울리잖아.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냉전에 기생하는 정당, 그들은 이제 끝내야 돼요. 요번에 완전히 민낯을 보이고 너무나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얘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수구 파시스트 정당은 완전히 역사의 퇴물로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으로 봐선 거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죠. 이제는 이런 역사의 퇴물들, 네? 냉전에 기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의 유령을 불러내서 국민을 기만해온 이러한 정당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지금 민주당은 자꾸 진보인 척하지 말고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보수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기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것. 이게 지금 신정부가 해야 될 역사적 과제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칼럼으로 여러 번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좋은 보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수구를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자기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꾸로 갔어요. 자꾸 진보인 척을 하니까 퇴장하던 수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다시 기어들어와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내세워서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는 비극의 근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러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비극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을 완전히 이상한 인간들로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상한 인간이 바로 저예요. 저 자신. 네? 저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인간인지를 계속 느껴요. 지금도 너무 이상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막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제 뒤통수에서는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자동적으로 검열하는 자동 검열 기계예요. 왜 그렇겠어요? 냉전 때문이죠. 지금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국가가 검열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국가보안법.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냉전. 끊임없이 이 냉전을 활용해서 이들은 이러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기득권들은 여기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분쇄해 온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한국인들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검열하는 모든 쓰는 용어를 다 검열하는 그러한 검열 기계예요. 한국인들의 성격 구조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냉전이 만들어 놓은 기형적 성격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것들은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과거에 한국의 학생운동이 대단히 진보적인,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진보성을 가진 운동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586들이 많이 있죠, 정치권에. 그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태를 하고 그들이 정치인이 됐는데 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길은 안 열리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학생운동을 했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본과만 비교를 할게요. 일본 대학에서 학생운동은 대체로 세 그룹이 경쟁합니다. 세 그룹이. 가장 강력한 그룹이 공산주의 그룹이에요.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네? 두 번째 그룹이 사회주의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아나키스트 그룹이에요. 무정부주의. 이 세 그룹이 항상 대학에서 학생을 구성할 때 이 세 그룹이 서로 경쟁해요. 한국은 아예 없죠, 이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냉전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 그룹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19를 만들었던 학생운동은 다 자유주의, 리버럴들이고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6 체제 속에서의 소위 학생운동 그룹은 내셔널리스트 그룹이에요. 네? 내셔널리스트. 특히 좌익 내셔널리스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리버럴과 내셔널리즘, 이쪽은 가장 보수적인 그룹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한국에서는 주류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냉전으로 인해서 좌쪽의 생각은 아예 없는 게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은 결국은 이 냉전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기형성, 이러한 국가 자체가 냉전이 만들어 놓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갖게 됐고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검열 기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냉전이 해소되면 비로소 한국의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다운 민족 자결과 국민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구도도 보수와 수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될 것이고요. 한국인들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그러한 검열 기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과 의식을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올해가 냉전으로부터 해방되는 원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